6장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1990년대가 됐을 때 베르 그린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미술상 중 한 명이었다. 2000년에 그는 피카소, 브라크, 클레, 마티스 등 자신이 소장한 어마어마한 컬렉션 중 일부를 1억 유로가 조금 넘는 돈을 받고 독일 정부에 팔았다. 한 사람이 그처럼 어마어마한 수의 명화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재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행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투자회사 호라이즌 리서치는 제3의 설명을 내놓았다. 가장 훌륭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양의 예술품을 샀다. 컬렉션의 일부가 훌륭한 투자로 밝혀졌고 충분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최고 작품들의 수익률에 수렴됐다. 그게 전부다. 우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개별 작품만 구매한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단위로 구매했다. 그런 다음 몇몇 챔피언이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그게 전부였다. 아마도 베르그린 같은 사람이 평생 모은 작품의 99%는 거의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판명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1%가 피카소 같은 이의 작품이라면 말이다. 금융, 사업, 투자에서 롱테일, 즉 소수의 사건이 결과 대부분을 책임진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된다. 디즈니의 첫 번째 스튜디오는 파산했다. 디즈니 영화는 가공할 만큼의 제작비가 들었고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1930년대 중반까지 디즈니는 400편이 넘는 만화 영화를 제작했는데 대부분 분량이 짧았고 관객의 사랑을 받았으나 큰 손해를 봤다. 이 모두를 바꿔놓은 것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였다. 1938년 상반기 동안에만 800만 달러를 벌었다. 이전 수입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회사는 빚을 모두 청산했고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았다. 1938년까지 디즈니가 제작한 영화는 수백 시간 분량이었지만 회사를 바꿔놓은 백설공주는 오직 83분에 불과했다. 언젠가 JP모건 자산경영에서 러셀 3000 기업들의 1980년 이후 수익률 분포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기간 중 러셀 3000 구성 주식 중 40%가 70% 이상 시가총액을 상실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러셀 3000 지수는 1980년 이후 73배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그런데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40%는 사실상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지극히 훌륭한 성과를 낸 7%의 기업들이 실패작을 벌충하고도 남았다. 몇몇 기업이 시장 수익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처럼 기업 내부에도 꼬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2018년 아마존은 S&P 500 지수 수익률의 6%를 견인했다.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대부분은 아마존 프라임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나왔다. 이들 사업 부문은 기업 내부에서 그 자체로 꼬리 사건에 해당한다. 2018년 애플은 S&P 500 지수 수익률의 거의 7%를 책임졌다. 그리고 이를 견인한 것은 압도적으로 아이폰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할까? 구글의 채용 합격률은 0.2%다. 페이스북은 0.1%이며 애플은 약 2%다. 그러니 이례적인 수익률을 견인하는 이례적인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례적인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다. 소수의 몇몇이 전체를 책임진다는 아이디어는 비단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는 투자자로서 여러분의 행동에도 중요한 사항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를 이렇게 정의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투자도 마찬가지다. 금융 관련 조언은 대부분 현재에 대한 것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매수하기 좋아 보이는 주식은 어느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만약 평생을 투자한다면 오늘 또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내리는 의사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 안 되는 날에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사례를 들어보자. 투자자로서 당신이 2008년 말과 2009년 초의 몇 달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했던 모든 일보다 당신의 평생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파일럿들이 오래전부터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다. 지루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가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이 바로 자신들의 직업이라는 얘기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자동주행 모드로 유유히 달리던 수많은 세월이 아니라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에 당신이 보이는 반응이 투자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우리가 투자의 천재를 훌륭하게 정의해 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비즈니스, 투자, 금융에서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많은 것들이 잘못되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추락하는 게
정상임을 깨닫게 된다. 주식을 잘 고르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절반 정도는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라면 절반 정도의 제품이나 전략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 피터 린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 6번을 마치겠죠. 아마존만 봐도 그렇다. 제프 베조스는 파이어폰 출시가 참사로 끝난 직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게 대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실패작들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중 어떤 것들은 파이어폰을 작디 작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마존은 파이어폰에 큰 돈을 잃어도 문제가 없다.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것으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꼬리가 구조하러 올 것이다. 언젠가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작들을 취소하는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 회사는 히트작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미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시도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엎어지는 비율이 지금보다는 높아야 해요. 이런 것들은 망상이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다. 꼬리가 성공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똑똑한 행동이다.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말하길 자신은 평생 400곳에서 500곳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벌어준 것은 그중 10곳이라고 했다. 찰리 몽거가 이어 말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투자 사례 몇몇을 제외하면 장기 실적은 거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롤 모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들의 성공에 득이 된 행동이 수많은 행동 중 겨우 몇 퍼센트에 불과함을 간과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저지른 실수, 손실, 차질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대가들도 우리만큼 자주 틀린다. 조지 소로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항상 해가 뜰 수 없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비즈니스와 투자도 마찬가지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조차 이렇게 말했다.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 6번을 마치겠죠.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것이다. 크게 이기는 순간에 집중하라.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 7장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앵거스 캠벨은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다. 그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싶었다. 행복의 가장 강력한 공통분모는 간단했다. 캠벨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가 고려해온 어떤 객관적인 생활 조건보다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에 더 믿을 만한 예측 변수였다. 돈에 내지 않은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돈이 있다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이다. 가장 먼저 찾은 일자리에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이다. 6개월치 비상금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좀 쉬더라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다. 대학을 다니는 내내 나는 투자은행가가 되고 싶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투자은행가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3학년 때 어느 투자은행에 인턴십 자리를 얻은 나는 복권을 맞았다고 생각했다. 첫날부터 투자은행가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긴 시간을 그렇게까지 정해진 대로 빡빡하게 일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자정이 되기 전에 퇴근하는 것은 사치로 간주되었다. 투자은행에서 일은 지적 자극을 주었고 보수도 두둑했고 내가 좋아하는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넉 달짜리 인턴십이었는데 나는 고작 한 달을 버텼다.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도 타인의 통제하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스케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마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감정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른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 조나 버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요약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해 운전석에 앉고 싶어 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그들은 힘을 뺏긴 기분을 느낀다.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기보다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 내려주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원래는 기꺼이 하려고 했던 일조차 싫다고 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 이 설명이 얼마나 옳은지 인정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삶에 맞춰 돈을 버는 것이 대단한 이득임을 깨닫게 된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다. 그러나 분화 소득이 훨씬 낮았던 1950년대에 비해 지금의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된 이유 중 일부는 우리가 많아진 부를 더 크고 더 좋은 물건을 사는데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신만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더 많이 포기하고 있다. 부는 많아졌지만 자유로운 시간은 줄었다. 1980년에는 전체 작업 중 46%가 농업 관련이었고 35%는 수공업이나 제조업 관련이었다. 사람의 두뇌에 의존하는 직업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노동을 했다. 중간에 끼어드는 것도 없었으며 일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38%의 직업이 매니저, 관료,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또한 다른 41%는 서비스직이다. 서비스직은 행동 못지않게 생각에도 많이 의존한다.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직업인 사람은 조립 라인에 서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퇴근을 한다는 것은 각종 도구를 공장에 남겨둔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케팅 캠페인을 만드는 것이 직업인 사람은 머리가 곧 도구이므로 도구를 어딘가에 두고 오는 법이 없다. 출근길에도 저녁 준비를 할 때도 아이를 재울 때도 프로젝트를 생각한다. 1950년대 사람들보다 근무 시간이 줄었을지는 몰라도 느낌상으로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는 기분이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다지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않는 게 놀랍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부터 인식하는 것부터다. 노인학 연구자 칼 필레머는 그의 책에서 미국에 사는 노인 1000명을 인터뷰했다. 인생을 돌아볼 때 행복해지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물건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0명 중 1명도 없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더 많이 가지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말한 사람 또한 단 1명도 없었다. 원하는 미래 수입을 기준으로 직장을 골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1명도 없었다. 그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뜻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었다. 자녀들은 당신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 이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새겨듣자.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그러면 돈이 주는 가장 작은 배당금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짧게 보고 가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8장 페라리가 주는 역설. 내가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다. 호텔 손님들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온갖 귀족적인 자동차를 타고 온다. 당시 나는 그런 차를 갖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차를 볼 때 운전자를 쳐다본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저 차를 모는 사람은 멋진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 차가 내 거라면 사람들이 내가 멋지다고 생각할 텐데 하고 상상한다. 호감을 얻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벤치마크로 당신의 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태어난 후 내가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너는 내가 비싼 차, 고급 시계, 대골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비싼 물건들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부를 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멋진 차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 역시 둘 다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돈으로 근사한 무언가를 사는 것은 생각보다 그런 존경이나 칭찬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배기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페라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멋진 차가 주는 모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하기로 하자. 당신이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9장 부의 정의.
내가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2000년대 중반 무렵 LA는 물질적 외형이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주변에 페라리가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차주가 부자일 거라 생각할 것이다.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편의상 로저라고 부르겠다. 로저는 내 또래였다. 로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포르쉐를 몰고 있었으니 짐작가는 것들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저가 낡은 혼다를 끌고 왔다. 포르쉐는요? 내가 묻자 그는 자동차 할부를 내지 못해 회수되었다고 했다. 민망한 기색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한 반응이었다. 당신이 로저에 관해 짐작했던 것들은 모두 틀렸을 수 있다. LA에는 그런 로저가 아주 많았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 줄어들었다는 사실뿐이다.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정보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의 은행 잔고나 주식 잔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가늠한다. 자동차, 집,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같은 것 말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는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와 같은 것이다. 구매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차지 않은 시계, 포기한 옷이며 1등석 업그레이드를 거절하는 것이다. 부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다. 과소비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가수 리안나가 자신의 자산관리사를 고소하자 자산관리사는 이렇게 홍소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걸 정말로 말해줘야 했나요? 하지만 대답은 네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부분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실제로 그 의미는 나는 100만 달러를 쓰고 싶어요 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다. 투자가 빌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훌륭한 조언이다. 하지만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의 차이를 신중하게 정의해야 한다. 소비 부자는 현재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 소비 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소비 부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알리려고 무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는 숨어 있다. 부는 쓰지 않은 소득이다. 부는 나중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 큰 부자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문제는 소비 부자의 롤모델은 찾기 쉬운 반면 자산 부자의 롤모델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자산 부자의 정의를 생각하면 찾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내 생각에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자산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유와 유연성을 원한다. 그러나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머지 실제로 자산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니 배울 수가 없다. 평생을 자벽부로 일하며 세상에 800만 달러를 남긴 로널드 리드는 그가 죽은 뒤에야 사람들의 금융 롤 모델이 됐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추앙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사랑받았다. 그러나 생전에 그는 누구의 롤모델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는 심지어 그를 아는 사람에게조차 동전 하나하나까지 모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수 없다면 글쓰기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라. 대체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을 것인가? 누구를 우러러볼 것인가? 누구의 교묘한 장치와 조언들을 따를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쌓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에는 검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인 사람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파산해버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많다. 나 자신의 목표를 세울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쓰지 않는 것이 부라면 그렇다면 부가 대체 왜 좋은가? 당신의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한번 설득해 보겠다. 부자 대 부자, 보이는 말은 같으나 숨겨진 의미는 다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부자인가?